자, 요즘 우리나라 모터스포츠가 굉장히 재미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기에 현대차와 도요타가 불을 지폈습니다. 이 혼자 놀기 좋아하는 두 회사가 모여서 약간 맞짱 같은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장소는 용인 AMG 스피드웨이고요. 날짜는 10월 27일 일요일. 입장권도 판매하고 있고 취재도 이제 요청이 막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날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직접 가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현대에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도요타 가주 레이싱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도요타 가주 레이싱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제가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시작한 것도 모터스포츠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모터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촬영도 하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기자가 됐었는데, 그 뒤로 저는 이제 다양한 모터스포츠 굉장히 좋아했고 즐겨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르망24 내구 레이스 경기도 보고 왔어요. 정말 영상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기 뜨나? 요거 이렇게 보시면 재밌습니다. 특히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누구나 뻔히 잘 알고 있는 브랜드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양산차 브랜드, 도요타, 푸조 이런 회사들도 뛰어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회사가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슈퍼카 브랜드들과 경쟁을 합니다. 심지어 도요타는 최근까지 르망을 지배했었고 WEC의 챔피언이었습니다. 리얼월드에서 불가능한 일이 모터스포츠에서 가능한 이유는 레귤레이션 때문입니다. 일단 어떤 경기가 열리면 그 경기 클래스가 정해지고요. 그 클래스에 맞게끔 자동차의 최고 출력이라든지 최저 중량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페라리, 도요타, 미래에 나아가서는 람보르기니, 현대차 이런 식으로도 공정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과거에는 이런 규제를 아예 없앤 정말 무제한급 경기도 열렸거든요. 그때가 이 전 세계 모터스포츠의 부흥기 같은 시절이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발전을 가져오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고도 많이 났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엄격하게 레귤레이션이 정해져 있고, 심지어 배기량이나 소음 규제, 환경 규제 이런 것들까지도 요즘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다양한 모터스포츠 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포함해서 이 내구 레이스 종목에서는 아무래도 내구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래 빠른 속도로 달려도 자동차가 제 성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멀리 가는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엔진 성능보다도 엔진의 효율성, 얼마나 좋은 효율을 가지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대세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최강자 누군가요? 도요타죠. 내구성의 최강자 역시 도요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가 내구 레이스에서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모터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느낌인데, 옆나라 일본은 1950년대부터 모터스포츠가 시작이 됐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1957년에 호주에서 열린 모터랠리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지금 봐도 엄청나게 살인적입니다. 일단 호주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우리나라의 80배 정도, 그리고 한반도의 한 3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있는 멜버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위로 쭉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위로 갔다가 서쪽 찍고 남쪽 찍고 다시 멜버른으로 돌아오는 경기였습니다. 대략 19,000km를 달리는 경기였고, 도요타는 도요타 크라운, 정말 일반적인 자동차, 지금 생각하면 소나타 같은 자동차로 간단한 튜닝 정도만 거치고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레이서들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들도 같이 있어서 중간에 사고 나면 막 뜯어 고치고 그런 식으로 랠리를 펼쳤던 거예요. 첫 출전이었지만 도요타는 완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60년대부터 일본의 모터스포츠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도요타, 닛산, 혼다 이런 자동차들이 기술적인 성장을 거두면서 그런 성장을 뽐낼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모터스포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던 1980년대에는 진짜 일본 모터스포츠가 낭만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자동차는 지금도 엄청나게 추앙을 받고 있어요.
모터스포츠를 위해서 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을 양산차에 넣어서 굉장히 멋있는 자동차들을 만들었거든요. 1980년대는 도요타에게 굉장히 남다른 해입니다. 모터스포츠도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인 양산차 판매도 굉장히 잘 이루어졌던 시기였어요. 1970년대에는 코롤라와 크라운, 그리고 1980년대에는 지금까지도 사실 뭐 도요타를 먹여 살렸다고 할 수 있는 캠리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뭐 셀리카, 수프라 이런 자동차들이 이때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1970년대, 80년대 도요타는 모든 것들이 수주를 잘 풀렸기 때문에 총알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WRC,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 등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면서 유럽의 엄청난 브랜드들과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많이 봤었고 WRC에서는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이 모터스포츠 그리고 고성능 양산차를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도요타 팀 유럽 TTE라는 이 부서를 만들고 미국에서는 도요타 레이싱 디벨롭먼트를 만들게 됩니다. TTE는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TRD는 지금도 북미 시장에서 영향력이 꽤 높거든요. 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픽업 트럭 그리고 SUV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본 브랜드들이 굉장히 독특한 기술들 개발을 잘 하잖아요. 최근에 TRD에서 이 타코마 픽업 트럭을 이제 내놨는데 진짜 독특한 옵션, 이 시트에 서스펜션이 장착이 됐습니다. 픽업 트럭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승차감이 뛰어나기가 어렵고 험로를 골라서 다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지 탐험하고 막 이런 데 진짜로 쓰이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만 가도 비포장 도로를 막 거쳐서 집에 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곳을 다닐 때도 승차감이 편안하면 사실 좋잖아요. 그래서 시트에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했습니다. 댐퍼를 달아놨어요. 이 리뷰들을 보면 굉장히 묘한 느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경험할 수 있을지 뭐 미국에 가면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요타는 혼다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F1에도 참가를 했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카르 랠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스카, 미국에서 열리는 모터스포츠도 빼먹지 않고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스포츠에 거의 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스포츠도 참가를 하고 있죠. 지난해 우리나라에 출시된 5세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CJ 슈퍼레이스에서 원메이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걱정을 꽤 많이 했거든요. 뭐 자동차의 성능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모터스포츠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고성능 자동차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도요타 86 원메이크 대회도 우리나라에서 열리긴 했지만 어쨌든 스포츠카로 생각을 주로 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냥 효율적이고 그런 친환경 자동차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가자가 있을까? 참가자가 많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20대 가까운 차량이 진짜 맹렬히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최초의 하이브리드 원메이크 대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도 있고 촉법 싸움이 재밌는 거 아시죠? 그 치열함들 한번 봐보세요. 진짜로 치열하거든요. 자, 물론 이 양산차 그대로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서스펜션 댐퍼라든지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뭐 스포일러 이런 파츠가 붙게 됩니다. 물론 타이어도 순전과는 다른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도 훨씬 더 배가 되고 실제로 뭐 롤케이지도 있나? 자, 가주레이싱 히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일단 도요타가 전사적으로 밀고 있는 부서입니다. 뭐 현대 N도 조금 요즘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사실 그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도요타에서 밀고 있는 브랜드 뭐 부서가 가주레이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만든 부서예요. 직접 만든 부서입니다. 가주레이싱이 시작된 거는 2007년도예요. 그때는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아니라 부사장이었습니다. 막 파워가 엄청나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주레이싱이란 걸 만들었는데 회사의 지원도 받기 조금 어려웠고 사내 뭐 모터스포츠 뭐 고성능 동아리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F1에 엄청난 돈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데 또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아키오가 자기의 이제 스승, 운전을 가르쳐준 스승과 몇몇 이 개발자들, 엔지니어들을 이제 섭외해서 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들의 목표는 굉장히 원대했습니다. 뉴르부르크링 24시간 내구 레이스에 참가해서 우승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듬해 2008년
도요타 아키오가 이제 사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이제 힘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가주 레이싱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뉴르부르크링 24시간 내구 레이스에도 참가를 합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그때 선수로 참가를 해서 직접 뛰기도 했고, 그리고 2010년에 마침내 렉서스 LFA 이 자동차를 기반으로 만든 레이스카로 클래스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우승했던 자동차가 도요타 박물관 가면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때 그런 흔적, 흠집 이런 거 하나까지도 역사고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도요타 아키오 회장의 그런 약간의 오타쿠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한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도 모터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많이 있고, 뉴르부르크링 24시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열리는 슈퍼다이큐 이런 데도 모리조란 이 가명으로 계속 줄곧 참가를 해왔고, 지금도 렉서스 도요타의 그런 신차 개발할 때 직접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멋있고 열정적인 사람인 건 알겠는데 무섭습니다. 제가 뭐 도요타나 렉서스의 엔지니어 팀장, 개발 팀장이라고 한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딱 차 열심히 딱 만들어 놨는데 아키오 회장이 한번 슉 섞여서 달리고 오더니 여기 좀 이상한데? 다음날 그 부서가 날아가 있고, 저라면 인정은 하는데 그 열정과 그 모습들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상사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별로 잘 들 것 같진 않아요. 가주 레이싱은 현재 르망 24시간 내구레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WEC, WRC, 다카르 랠리, 세계에서 열리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대회에 전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터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는 브랜드도 흔치가 않아요. 도요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적도 좋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심지어 F1에 복귀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가주 레이싱 고위 관계자가 F1 하스팀의 PT에서 발견이 됐다. 그리고 하스팀 그 레이스카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뭐 풍동 실험실을 이제 뭐 공유한다든지 이런 루머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F1에 복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요타 본사가 이렇게 모터스포츠에 열정적이다 보니까 이 도요타 코리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원메이크 대회를 열기도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회죠, CJ 슈퍼레이스에 오랫동안 이제 후원을 하고 있고, 최상위 클래스 슈퍼 6000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 이 카우를 수프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벌써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이 한국 모터스포츠 발전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요타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가 이 한국 모터스포츠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모터스포츠가 조금 더 다양성을 갖고 재미난 클래스들도 많이 생겨나면 참가자들도 늘고 관람객들도 늘고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로 차를 사는데 양산차에 막 기술도 녹아들고 막 이러면서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모터스포츠가 상반기 경기가 끝나고 긴 휴식을 취했다가 하반기 경기가 이제 열리는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여러 모터스포츠 제가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소식 전달해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